지방 강연에서 가장 많이 온 도시가 바로 이곳 전주입니다. 전주는 내려올 때마다 정말 포근한 마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또 마침 아까 소개대로 어제 스웨덴 할리먼에서 노벨상 수상자 시상식이 있었죠. 네, SBS에서 그걸 중계를 했기 때문에 저도 다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받은 것, 이것 때문에 노벨상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지만은 저는 좀 아쉬운 게 10월 첫째 주가 되면은 노벨상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죠? 올해 노벨상 나오니까 10월 달에 노벨상 발표가 되는구나. 10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주 월요일 날 마지막으로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벨상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 노벨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톤 다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2024 노벨 과학상과 미래 전망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미리 가보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죠. 먼 미래를 망원경으로 당겨서 줌인 하고 싶어요. 그건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욕구이기도 하죠. 그러나 미래를 미리 가볼 수 있는 툴이 뭘까? 도구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점성술사를 불러다가 사주팔자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미래를 가장 줌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뭐냐 하면 저는 노벨 과학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벨 과학상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 내지 20년 후에 거대한 물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노벨 과학상 그리고 작년도 노벨 과학상,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더 증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50년이 되면은 유엔에서 발표한 게 세계 인구가 100억을 돌파할 거야. 그리고 평균 수명은 100세쯤 될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100억 명이 100세를 살게 되면은 인간이 1년 살면은 1세라고 그래요. 그죠? 100억 명이 100세를 살면 이 지구가 1조 세를 감당을 해야 돼요. 1조 세를 지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과연 이 지구가 1조 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작년도 금년도 노벨상을 딱 봤더니 이 노벨상 덕분에 맞아, 100억 명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100세까지도 무난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1조 세 시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매월 첫째 주가 돌아오면 10월 달에 노벨상이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에 1900년부터 했기 때문에 124년 동안에 노벨상 수상자가 976명, 그 다음에 28개 단체가 노벨상 수상을 했어요. 근데 976명 중에서 210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약 21% 정도 됩니다. 100명당 21명이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노벨상 수상자 여러분 많이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전 세계 인구의 21%가 유대인이라면 놀랄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의 수가 얼마냐? 이스라엘 안에 750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또 750만 명 합하면은 1,500만 명이죠. 경기도 인구가 작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1,400만 넘었습니다. 지금 아마 1,440만 명쯤 될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인구가 1,440, 전 세계 유대인이 1,500만 명. 그런데 세상에
유대인이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7명이 K-팝 스타가 되고 싶어요.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어요.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나머지 3명이 선생님, 의사, 소방관. 어느 언론에서 조사를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눈만 뜨면은 K-팝 스타, 스포츠 스타, 텔레비전에 어른어른하죠. 다른 걸 들어봤어야 알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도전거리가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꿈을 들어보고 싶어요. 내 이름을 딴 유전자 가위를 만들고 싶어요. 유전자 가위 많이 들어보셨죠? 유전자 가위의 성능이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라고 그래요. 가위 성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성능이 안 좋은 가위를 가지고 아이한테 색종이 공작 만들려고 그러면 애가 짜증나죠? 나는 예리한 가위를 내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발견하고 싶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세포의 수를 다 합하면은 10조 개 정도 됩니다. 10조 개. 근데 여러분 장내에 불과 한 10m도 안 되는 장내에 미생물이 살고 있겠죠?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수를 다 합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의 10조 개의 10배, 100조 개나 되는 미생물이 우리 몸의 장내에서 살고 있어요. 그 장내에 100조 개의 미생물은 우리 몸에 유익한 것, 해로운 것이 섞여 있어요. 유익한 균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은 건강해요.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잖아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이 아직까지 발견된 게 몇 가지 안 돼요. 100조 개 중에서. 그 중에 유익한 거 하나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유산균 많이 드시죠? 유산균이 한 예입니다. 근데 유익한 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견해서 그거를 증식을 많이 해주면 우리 몸이 훨씬 건강해질 텐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내가 발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양하는 방법까지 내가 제시할 거예요. 엽록소의 탄소 동화작용의 효율을 지금보다도 10배로 늘릴 거예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죠. 아주 미량이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약간만 늘어나면은 올 여름처럼 이렇게 더워져요. 약간만 늘어나면.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없애려면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아주 쉽게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버리는 게 뭐냐면은 초록색 엽록소예요. 초록색 엽록소 하는 일이 뭐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부지런히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대신에 산소를 배출해 주는 게 엽록소예요. 만약에 지금 엽록소의 탄소 동화작용의 효율을 10배로만 늘려버린다면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는 10배로 늘릴 거예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석회 동굴을 만들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고체로 만들어서 석회로 가둘 수만 있다면 이게 대박 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만들 수만 있다면, 석회석으로 가둬버릴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걸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거대한 석회 동굴을 우리나라 울릉도에다 만들 거예요. 열매는 토마토, 잎은 상추, 뿌리는 감자. 나 이런 거 개발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들어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내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들어보지도 않고서 내가 이런 꿈이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벨상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를 아이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노벨상 수상자가 뭐 90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수상자들이 있어요. 중국의 투유유라는 여성, 우리나라 한의학연구소가 있죠. 중국의 중의학연구소가 있어요. 중의학연구소에서 박사학위도 없는 해외에다가 논문을 단 한 번도 발표해보지도 않은 투유유라는 여성이 중의학연구소에서 30년 동안 개똥쑥만 연구해요. 말라리아에 개똥쑥이 좋다더라. 그 얘기만 듣고 30년간 개똥쑥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하나 없는 투유유가 노벨 의학상을 받죠. 2015년 일입니다. 2013년 노벨 화학상은 화학자가 받은 게 아니라 컴퓨터 엔지니어가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이 CHARM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화학 반응식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 보셨죠? 막대하고 공으로 막 연결해가지고 분자 모형하는 거 보셨죠? 근데 이 고분자를 만들려면요, 막대하고 공이 수백 개가 필요해. 분자 하나에. 실험 한번 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막대와 공을 간단하게 컴퓨터 모형으로 딱 대체해버린 게 저기 나와 있는 CHARM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CHARM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제 화학 실험을 하는데 몇 년 걸려야 될 거를 단 1분, 2분에 딱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201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이중 나선 DNA,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선 구조로 돼 있고 거기에 막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연결돼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 DNA 구조를 증명한 사람이 로즐린 프랭클이라는 여성인데, 그분이 이 DNA를 사진을 막 찍었어요. 수십 장을 찍었는데 그 중에 51번 사진, 포토그래피 51, 이 포토그래피 51에 찍힌 사진, 이 사진을 보고 아하, 이게 분명히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구나.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즐린 프랭클린이 노벨상을 받게 돼 있었는데, 이 51번째 사진을 로즐린 프랭클린은 자기가 해석을 못해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놓고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아, 이게 이중 나선 구조야 하고 발표한 게 왓슨, 윌킨스, 클릭, 이 세 사람이 1962년에 모든 유전자는 이중 나선 DNA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됐죠. 이중 나선에 32억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2억 개. 32억 개의 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단 한 명도 못 만났죠? 그거를 밝힌 게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1918년에 질소 비료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만 년 동안 지구가 인구를 몇 명까지 늘렸느냐? 거의 10억 명 늘렸습니다. 수만 년 동안에 겨우 인구가 10억 명 늘어났어요. 더 이상 이제 안 늘어나요. 10억 명이 내가 볼 때는 지구의 한계다. 그런데 불과 100년 사이에 60억으로 늘어납니다. 노벨상 받은 독일의 하버가 질소 비료를 개발했는데 질소 비료가 나온 지 불과 100년 사이에 인구가 60억으로 늘어나 버려요. 지구는 원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땅에 녹아 들어가야 질소 비료가 되는데 질소 비료가 없이는 식물이 단백질 생산을 절대 못해요. 근데 콩과 식물은 단백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뿌리혹에서 지가 공기 중에 질소를 뽑아서 비료를 만들죠, 스스로. 어쨌든 질소 비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대단히 척박한 지구였는데 독일의 하버가 질소 비료를 만들면서 지구가 비옥해지기 시작하고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여러분 비만이란 단어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비만이란 단어를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이쯤 되면은 노벨상이라는 게 인류의 공헌한 자에게 준다라고 돼 있죠.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노벨상이라는 게 미래를 어마어마하게 바꾸는 순간이구나.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답이 뭘까요? 기억의 반대가 뭘까? 기억의 반대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의 반대는 망각. 망각이라고 생각하셨죠? 네.
그런데 12년 전에 89살 잡수신 이스라엘 현직 대통령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나 해서 제가 망각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이스라엘 대통령께서 그래,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제가 당장 되물었어요. 아니,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지 왜 상상입니까? 그 페레스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은 이미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 상상은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내가 미리 가보는 여행. 따라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네, 저는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89살 잡수신, 살아계신다면 101살 되셨겠죠? 네, 2016년에 서거하셨습니다.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다.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내가 미리 가보는 것. 노벨상 수상자의 공통점이 뭐냐?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먼저 미리 가보는 자들의 몫이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꼭 한 단어를 오늘 남긴다면은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야. 상상이야. 영어로 하면 imagination.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imagination을 통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것을 먼저 갔을 때 그 조직이 한 발자국 앞서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 심오한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시몬 페레스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장관을 10번 했고요. 수상을 3번이나 했고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 대통령을 했고 이분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의자입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이분은 가진 것 이만큼도 없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뭐니?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끄집어내서 혁신을 만드는 것. 이거 잘해야 된다. imagination이라는 원료를 끄집어내서 혁신 만드는 것. 이거 잘하자. 그 정신이 노벨 과학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과학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이 세상을 리드하는지 그 얘기를 좀 여러분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기 36년 전에 공과대학을 먼저 만든 나라. 이스라엘 이 땅이 팔레스타인 이 언저리가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될 것 같아. 따라서 미리 준비하자. 36년 전에 미리 국립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카이스트를 먼저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히브리 대학이 아니라 테크니온 공대를 먼저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미국 다음으로 농업 수출 2등 국가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캐나다? No. 중국? No. 러시아? No. 호주? No. 딱 경상남북도만한 나라 4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남한이 10만이죠? 딱 4만 제곱킬로미터인 네덜란드가 미국 다음으로 농업 수출 2등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당장에 네덜란드를 가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못 견디겠어요. 네덜란드를 갔습니다. 네덜란드를 갔더니 세상에 우리 전주 혁신도시가 우리는 농업에 관련된 모든 기구가 다 와 있죠? 네덜란드의 와게닝겐이라는 조그마한 도시, 인구 15만, 전주보다도 훨씬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푸드밸리, 실리콘밸리는 다 아시죠? 푸드밸리, 전 세계 식품회사의 연구소가 거기에 다 몰려있어요. 전 세계 푸드밸리. 거기에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에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이 유명하죠? 푸드밸리에 가봤더니 전 세계에서 생명과학 1등 대학 와게닝겐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 와게닝겐 유니버시티는 유전자 편집 세계 1등이에요. 아까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유전자 편집을 하는 가장 하이테크 기술이 그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 와게닝겐을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 전주 혁신도시가 와게닝과 비슷한 그런 도시구나. 저는 전 세계 푸드밸리는 아니더라도 전주 혁신도시가 적어도 아시아의 푸드밸리 정도는 분명히 쟁취를 할 가치가 있다. 네덜란드의 그 와게닝겐이라는 생명과학 벨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역동성이 발휘가 돼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미국 다음으로 농업수출 2등 국가가 됐어요. 이 나라가 밀을 많이 생산하거나 장미꽃을 많이 생산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는 토마토의 종류가 630종이에요. 진 정보가 다 달라요. 유전 정보가. A라는 토마토는 당뇨 환자가 먹어야 될 토마토예요. B라는 토마토는 망막에 시신경이 안 좋은 사람이 먹는 토마토예요. 이게 630종이에요. 그 토마토 씨앗 1g의 가격이 얼마냐? 금 1g과 같아요. 올커니 그 씨앗을 사다가 심었어요. 토마토가 열려요. 이 토마토 씨앗 받아가지고 내년에 다시 심어야지. 미안하지만 내년에 싹이 안 나와요. 왜? 유전자 정보에다가 그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F2 유전 안 돼. 다시 네덜란드 가서 씨앗을 사와야 돼요. 유전자 편집을 지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그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 다음으로 농업수출 2등 국가니 대충 감이 오죠? 단위 인구당 창업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인구 130만 밖에 안 되는데 단위 인구당 창업을 가장 많이 해요. 이 나라는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인데 이제 소련에서 독립했으니 산에 나무밖에 없는 나라인데 뭘 먹고 살지? 해서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다루는 아이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래서 유치원, 초, 중, 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아이들은 소프트웨어를 뭐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줄 아는 나라예요. 그래 놨더니 전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100유로를 내고 25개의 질문에 답을 하면은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한 달 후에 여러분에게 전자주민등록증이 와요. 여러분이 그걸 받게 되면은 에스토니아의 주민등록증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 학교도 보낼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고 또 세금을 냈으니까 나중에 사회보장도 받을 수 있고 딱 한 가지만 없어요. 투표권만 없어요. 이렇게 해서 3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저는 과학기술 기반의 소프트 파워가 강한 리더십이다. 제가 노벨상 수상자를 비교적 많이 만났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아까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노벨 화학상을 받은 하임 바이츠만 연구소. 이분의 이름을 따서 하임 바이츠만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 전 세계 4대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노벨상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댄 셰트만이라는 쿼지 크리스탈을 발견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객원 교수로 2년간 나왔어요. 그때 제가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그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있을 때 이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1년 근무하고 이제 2년째 근무하는 순간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셰트만 교수를 불러요. 서울대학교 잠깐 스톱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와라. 왠가 봤더니 이스라엘 국회에서 2명의 대통령 후보를 추천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국회에서 투표를 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2명 중에 1명으로 추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거 이스라엘로 돌아가셨죠. 나중에 국회 투표에서 1.5% 차이로 떨어지긴 했지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두뇌의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경제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들이구나. 왼쪽에 있는 시카노버 박사, 이분은 제가 차관할 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단백질 대사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 단백질 대사 연구소의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저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뭐 했던 분이냐면은 유비퀴틴이라는 효소를 발견했어요. 유비퀴틴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죽음의 딱지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50년 살았다면은 여러분 몸뚱아리에 있는 세포가 한 5번 이상 물갈이를 했어요. 태어날 때 세포가 여러분 지금 있는 세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 여러분 눈동자가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한 5번, 6번 지금 계속 바뀌었어요. 단백질이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단백질이 수명을 다 하면은 거기다가 딱지를 붙여줘야 돼요. 아, 이 단백질은 수명이 다 했으니까 갈아야 돼. 딱지가 붙여야 이 단백질이 사라져요. 딱지를 안 붙이면은 안 사라져요. 이 태권유 대학 총장은 노벨상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의학 박사라고 해서 어떤 분야를 전공하십니까? 했더니 수면과학, 슬리핑 사이언스. 저는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분이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지금 정신건강이 슬리핑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 됐지만은 내년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움직이는 3대 축이 뭐냐? 이거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입니다. 과학의 스펙트럼이 360도라고 본다면은 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360도를 다 리드하기는 어려워. 대신에 360도 중에서 요 세 꼭지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거야. 그래서 X축, 깊은 바다, Y축, 높은 우주, Z축, 심오한 생명.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단 반발자국이라도 앞서라. 저는 이 세 가지 축이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Z축에 제가 초록색으로 써놨죠. 앞으로 우리가 도전할 영역이 저 영역인데 이번에 노벨 과학상이 전부 Z축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왔습니다. 1973년에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철광석이 단 1톤도 생산되지 않은 나라가 감히 중화학으로 먹고 살 거야 해서 중화학 입국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울산, 광양 이런 도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83년에 그 당시에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전화가 워낙 귀하니까 내가 소유하는 전화는 백색, 나라에서 빌려 쓰는 전화는 청색. 그 백색 전화 한 대가 아파트 한 채 값일 정도로 열악한 나라에서 감히 앞으로 정보통신으로 먹고 살 거야 선언했어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누가 지탱했느냐? 반도체를 포함한 ICT, 정보통신이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제 두 나무가 고목이 됐어요. 빨리 세 번째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될까? 생명 바이오 산업을 빨리 육성해서 생명과학부를 하나 만들어라. 앞에는 상공부, 정보통신부, 이제는 생명과학부를 만들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심기일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나라 무역 수출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무역 수지가 거의 한 700억, 뭐 1000억, 800억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이만큼 무역 흑자를 낼 때 ICT 흑자가 이만큼 나왔어요. 보세요. 2018년에 대한민국 전체 무역 흑자가 1132억 흑자를 냈는데 정보통신 산업 한 군데서 이것의 2배인 22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00이에요. 만약에 얘가 수출 수입이 똔똔 제로였다면 우리는 1132억 무역 흑자가 아니라 1100억 무역 적자국이었어요.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환상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ICT의 의존도가 높았단 말이야. 만약에 ICT가 똔똔이었다면 우리나라 마이너스란 말이야. 굉장히 취약하죠.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물질의 진화 발전은 전자의 반란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물질이 불안정한 상태에 가서 안정한 상태로 바뀔 때 그때 진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원자를 둘러싼 전자가 안정적으로 돌게 되면은 절대 진화가 안 일어나요. 어떤 원인에 의했든 간에 전자가 약간 이탈이 되거나 반발이 일어났을 때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면서 진화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자 기호 1번, 2번 수소, 헬륨, 이거는 1600만 도에서 만들어집니다. 1600만 도라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환경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자 기호 3번부터 26번까지, 리튬부터 철까지는 1억 도의 고온에서 만들어져요. 1억 도.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원소가 생성이 안 돼요. 그리고 원소 기호 그 이상이 되면 이제 100억 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그래서 그동안의 자연 상태에서 진화를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몇 년, 몇만 년, 몇천만 년 걸리는데, 이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전자의 반란을 유도를 할 수 있다면은 물질의 진화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전자의 움직임을 알면 우리가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야. 자연의 진화를 기다린다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한번 컨트롤 해보자. 이게 노벨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작년도 노벨 화학상 3종 세트를 살펴봤더니 작년도 노벨 물리학상이 뭐였냐? 제목이 아토초였어요. 아토초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자, 1초 하면 똑딱이죠? 10분의 1초, 100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 하면 1 마이크로세컨드. 100만 분의 1초. 근데 10의 18승분의 1초. 상상이 갑니까? 10의 18승분의 1초를 1아토초라고 불러요. 그런데 인간이 10의 18승분의 1초라는 아주 짧은 신호, 짧은 펄스를 인간이 개발한 게 작년도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1아토초. 작년에 노벨 화학상이 양자점입니다. 퀀텀 다트. 양자 에너지가 방출하는 새로운 빛이에요. 인간은 태양에서 오는 빛, 전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빛 외에 새로운 빛을, 세 번째 빛을 우리가 작년도 노벨 화학상을 통해서 세 번째 새로운 빛을 우리가 인간이 갖게 된 게 작년도 노벨 화학상이고요. 작년도 생리의학상이 mRNA,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소문자 M에다가 RNA, RNA라는 게 리보핵산이라는 뜻이죠. 이 세 개가 작년에 노벨상 3종 세트예요. 그러면은 아토초라는 게 뭔가 아마 처음 들어보셨기 때문에 생소할 텐데, 전자가 원자 주변을 한 바퀴 삥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50 아토초예요. 무지무지하게 짧은 시간이죠. 150 아토초가 걸리는데 1 아토초짜리 셔터로 촬영을 하게 되면 사진이 몇 장 나오겠어요? 150 아토초가 걸리는데 1 아토초로 촬영을 하니까 사진이 150장이 나오죠. 전자가 움직이는 그 짧은 순간을 슬로우 비디오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게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그럼 그게 뭔 의미를 갖느냐? 아까 그랬죠? 전자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움직인 상태를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걔가 다시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데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제 전자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자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전자의 움직임이 내 손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한 게 이제 아토초입니다. 두 번째, 작년에 화학상 퀀텀 다트. 여러분, 원자 안에 아주 미세한 양자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양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양자를 80이라는 에너지로 딱 낮추면은 20이라는 에너지가 빛으로 나와요. 그게 양자에서 나온 빛이에요. 양자점이라고 해요. 여러분, QLED라는 텔레비전 들어보셨죠? QLED 텔레비전의 앞에 Q가 뭐냐? 퀀텀이에요. 양자예요. 이 양자에서 나오는 빛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 말하는 퀀텀 닷에서 나오는 빛은 아주 센시티브한 빛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한 10년 만에 만났다.
그러면 이만큼 늙은지 다 아시죠? 이만큼 늙었네? 금방 알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밥 먹고 점심때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3시간 만에. 이만큼 늙었네? 모르잖아요. 그런데 퀀텀 닷에서 나오는 빛을 활용하게 되면 아주 미세한 변화, 불과 한 2-3시간 사이에 있는 변화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암 환자가 오늘 아침의 상태와 2시간 후의 상태, 3시간 후의 상태를 이 퀀텀 닷에서 나온 빛을 비췄더니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요. 얼마나 소중한 기술이겠습니까? 이게 전부 생명과학을 연장하는 좋은 기술들이에요. 재료들이에요. 작년에 생리의학상 mRNA 이게 뭔가? 앞에 소문자 M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라는 얘기는 우체부예요. A라는 정보를 B로 운반해 주는 것이 메신저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RNA는 리보핵산이라는 거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딱 들어왔을 때 얘를 캐치하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맨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코로나19가 유도 선수인지 태권도 선수인지 우선 알아야 돼요. 얘가 유도 선수구나. 그래? 그럼 유도 선수를 이기려면은 고등어를 많이 먹어야 돼. 바다에서 고등어 양식을 해가지고 고등어를 수억 톤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통조림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찔러주는 게 그게 백신이에요. 그거 먹고 유도 선수를 물리치는 게 백신이라 코로나19 백신이라면. 그러려면은 그 많은 고등어를 양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8년 이상 걸려요. 미니멈 8년 걸려요. 그 사이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mRNA라는 기술을 꺼내옵니다. 창고에 있는 이 기술 한번 꺼내와 볼까? 꺼내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몸에다가 고등어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다가 고등어를 잡는 방법만 알려줘요. 그 방법만 알려줘서 여러분의 몸에다 찔러넣은 게 여러분이 맞았던 mRNA 백신이에요. 그 백신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 고등어는 이렇게 잡는구나. 거기에 정보가 다 적혀 있으니까 고등어는 이렇게 잡는 거구나 해서 지가 고등어 단백질을 지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유도 선수인 코로나19하고 싸워. 이게 mRNA예요. 여러분 고등어를 잡아서 직접 주는 것과 고등어를 잡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게 작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이었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들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인간의 수명과 생명과 건강을 연장시키는 수단이구나. 느낌이 오죠? 그동안에는 이 물리학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자의 움직임, 초미세의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활주로가 건설이 된 거예요. 이 활주로를 타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날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앞으로 작년도 노벨 과학상을 기점으로 해서 생명과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금년도 노벨 과학상 3종 세트는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죠? 먼저 물리학상이 Deep Neural Network, 심층 신경망. 사실 이거는 AI 원리입니다. AI가 이번에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AI라는 컴퓨터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물리학계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어떻게 컴퓨터가 물리학상을 받았단 말이야? 컴퓨터 프로그램이. Deep Neural Network. 이거는 실제 우리 몸에서 오감을 통해서 데이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두뇌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다시 반응을 하죠. 그 뉴럴 네트워크를 그대로 모방해 놓은 게 AI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 손과 눈과 귀와 감각을 통해서 외부 정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종합해서 브레인에서 종합해가지고 액션을 취하게 만든 게 우리 브레인인데 우리 몸인데 그거를 그대로 AI로 바꿔놓은 게 이번에 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이게 AI입니다. 금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인간의 신경망을 그대로 모방해놓은 AI가 받았어요. 금년도 노벨 화학상은 뭐냐? 프로틴 디자인이에요. 프로틴 디자인.
아마 여러분 노벨상 발표할 때 그 순간에 금년도 노벨 화학상 프로틴 디자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단계가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단백질을 그동안에는 우리 DNA와 RNA에서 적혀진 대로 아까 리보솜이라는 공장에서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 설계된 대로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신이 만들어 놓은 DNA, RNA에 수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단백질을. 프로틴 디자인이에요. 이제 인간이 단백질을 설계했기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던 고기의 맛을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에 자연 상태에서 노루고기, 뭐 악어고기, 뭐 예를 들어서 소고기, 양고기 다 맛을 보셨다고 본다면은 어쩌면 이제는 지구상에 없던 단백질의 맛을 여러분이 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금년도 노벨 화학상이다. 프로틴 디자인. 근데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설계잖아요. 그럼 설계를 하면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아직은 짓는 기술이 노벨상 받진 않았어요. 프로틴 디자인까지 가능하다. 이제 앞으로 노벨상 받을 거는 뭐예요? 디자인이 되면, 설계가 되면 건물을 짓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4, 5년 후에는 프로틴 디자인 하는 게 금년에 노벨상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프로틴 프로덕션, 프로틴을 직접 건물을 프로틴 빌딩, 이게 이제 나올 거다.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노벨상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한국인 여성 한 명 계시죠? 김빈내리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의 김빈내리 교수가 뭐한가 봤더니 이분은 그래 디자인을 했으면 나는 이제 건물을 짓는 거 잘할 거야 하는 게 김빈내리 교수입니다. 근데 금년에 프로틴 디자인 하는 팀이 노벨상을 받았으니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은 그래 이 디자인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건물을 빌딩을 지을 거야. 빌딩하는 사람이 이제 몇 년 후가 되면은 노벨상을 받게 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생명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금년도 생리의학상, 작년에 mRNA였는데 금년에도 mRNA예요. 작년에 M은 메신저 RNA였고 올해 M은 마이크로 RNA. 그러니까 RNA를 훨씬 더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RNA라는 이 기술이 금년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냐? 초미세 영역을 장악하는 제4세대 유전자 가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 기술입니다. 지금 유전자 가위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3세대 유전자 가위가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유전자 가위는 날이 무디기 때문에 이게 유전자 조작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이라고 불러가지고 수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3세대 유전자 가위는 상당히 정교해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 조작이라고 부르지 말자. 유전자 편집이라고 부르자. 3세대 유전자가 나와 있는데 이 마이크로 RNA를 이용했더니 정말 정밀하게 재단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이번에 노벨상을 통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지능 발현을 닮은 심층 신경망,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죠. 여러분이 AI에다가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은 한 2, 3초 안에 답이 나오죠. 그 사이에, 그 2, 3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질문에 관련된 키워드의 논문과 이 인포메이션을 그 순간에 수백만 건을 얘가 찾아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한 1초, 2초 사이에 수백만 건의 단어를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한 요지를 거기서 판단을 해요. 그 요지와 끄집어온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비교를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몇백 개를 만들어내요. 그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거를 딱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불과 1, 2초 사이에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돼요.
여러분 한번 탁 클릭했지만은 이 컴퓨터는 아주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심층 신경망. 그럼 아까 얘기했죠? 프로틴 디자인. 아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아미노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이 들어가면은 이 불치병이 나을 수 있어. 불치병 해소가 이제 엄청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 장수 요인이 여기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억 명이 100세 사는 그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이크로 RNA, 세포 밖에서 유전 정보를 설계해서 삽입해서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뛰어넘는, 그동안에 유전자 편집만 해도 정말 훌륭한 거다 했는데 그거 완전히 뛰어넘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질병을 수동적으로 아프면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데 얘는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해버려요. 병원에 갈 일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이크로 RNA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외부 처방이 아니라 내부 유전자 교정으로 바로 치료가 되는. 자, 이쯤 되면은 100억 명이 100세를 상당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요인들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대목에서 저는 앞으로 뜰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생명과학이 우리나라 엄청나게 뜰 거다. 전 세계적으로.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관심을 둬야 될 영역은 중화학, 정보통신이 아니라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 여러분이 아프게 되면은 남은 재산 100세, 150세까지 살게 되면은 남은 재산 마지막으로 전부 어디다 탕진하고 가느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탕진하고 갑니다. 그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몇 개만 더 노벨상을 좀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2012년 노벨 화학상이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거를 제3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3세대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유전자 편집, 진 에디팅. 근데 유전자 가위는 일반 가위와 똑같이 날이 2개가 있어요. 물론 쇠로 만든 건 아니죠. 2개의 날이 유전자 가위가 필요하죠. 하나는 유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것. 또 하나의 날은 정확하게 그거를 잘라내고 교체하는 것. 2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gRNA, Cas9이란 2개의 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는 이 날이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3세대 가위는 GEO라고 불러요. GMO가 아니라 Gene Editing Organic. 그래서 더 이상 안전 문제가 없어요. 3세대 가위로 편집한 모든 작물은 절대 시비를 안 겁니다. EU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절대 시비 안 겁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 RNA를 통해서 제4세대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새로운 수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갯벌, 우리나라가 가진 유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유일한 유산이 갯벌입니다. 전 세계는 갯벌 단지가 5군데밖에 없습니다. 5군데 중에서 면적 1등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 머드 함량 1등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 다른 나라 갯벌은 모래가 절반이에요. 왜 똑같이 서해 바다에서 잡힌 조기가 우리나라에서 잡힌 조기는 값도 비싸고 맛도 좋고 중국에서 잡힌 조기는 값도 싸고 맛도 없을까? 그 원인이 갯벌에 있더라고요. 군산에 우리나라 국립갯벌연구소가 있어요.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할 때 거기를 한번 갔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갯벌인지 몰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육지의 허파가 어디냐 하면은 아마존 정글.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바다의 콩팥이 어디냐?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 바다의 콩팥이다. 자, 그때 우리 갯벌 연구소장한테 5대 갯벌에 코드 넘버를 붙여라. 모여서 다들. 그래서 면적 1등, 머드 함량 1등. 머드 함량 1등이란 유기물 분해 능력이 1등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코드 넘버 1, 타이틀랜드 1 우리나라가 붙여라. 그리고 이거를 전 세계에 알려라. 제가 2013년에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발전이 돼서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 3군데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 아시죠? 네. 갯벌은 해양 생태계의 60%가 갯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갯벌이 그동안에는 천대받았지만은 이 생명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행히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농업 혁신 도시가 여기 와 있고 갯벌이 있고 평야가 있고 갯벌과 평야와 강은 뭐 하는 거냐? 생명을 키우는 공간이죠. 저는 전라북도가 생명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더군다나 농촌진흥청 이하 생명과학에 관련된 연구소가 전라북도에 운집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는 중화학, 정보통신을 지나서 생명과학으로 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텃밭이 어디냐? 그럼 전라북도다. 이미 전 세계의 푸드 밸리는 네덜란드가 석권했다고 본다면은 아시아의 푸드 밸리를 우리 전라북도가 빨리 선언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은 전라북도의 세상이 드디어 도래하고 있다. 특히 생명과학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순간이 왔다. 그리고 당분간 노벨 물리화학 생물의학 이 영역에서 앞으로 당분간은 마이크로한 세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세상, 그 세상의 일들이 계속 수상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관점에서 전라북도에 많은 기대가 크겠고요. 특히 전라북도는 그런 관점에서 도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